자,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는 코너 킹스맨 시작하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카타르 월드컵. 네, 정말 세계 최강은 최강입니다. 브라질 벽이 높았습니다. 피파 랭킹 1위 네, 브라질이죠. 세계 최강. 월드컵 여정이 이제는 16강에서 마무리가 되네요. 네. 일단은 오늘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전에 4골을 내준 것이 좀 네. 아프게 남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전반전 후반전 세트로 표현해가지고 세트 스코어로는 1대1이다. 아, 또 그래 말하면 또 분들이 있었는데, 참. 네, 근데 후반전에서는 상당히 또 회복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네. 했었고 결국에 뭐 4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백승호 선수가 후반 31분경에 또 통쾌한 중거리 슛을 장렬시켜서 네. 그렇게 뭐 마무리는 일단 월드컵의 마무리는 짓게 됐습니다. 자, 지금 벤투 감독이 우리 한국 감독직 재계약 안 한다 이 속보도 떴는데요. 경기 후에 손흥민 선수는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 죄송하다는 표현은 물론 이제 한 팀처럼 뛰었던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멘트이기도 하겠지만 또 본인 입장에서도 4년에 한 번 있는 월드컵이고 이번에 부상 투혼을 발휘하면서 뛰었기 때문에 네. 아쉬움을 또 그렇게 죄송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별리그 3차전 포르투갈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는 최고의 어시스트입니다. 네, 가랑이 사이로 어시스트. 6명, 7명의 수비수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는 않게, 패스. 예. 네, 그 패스는 역대급 패스로 길이길이 축구사에 남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응원 목소리 크기로 따지면 우리 붉은 악마 한국응원당이죠. 1등이라면서요. 네, 참고로 3차전 조별리그 3차전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데시벨 수준이. 그게 최고인데. 네, 예. 그게 최고일 텐데 근데 예. 그 전에 1차전에 우루과이하고 했었던 조별리그 1차전에서 네. 131데시벨 한국 응원단의 이 소리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거의 네. 록 콘서트장의 수준이다. 예.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나하고 했었던 2차전에서도 122데시벨로 4위에 올랐다라고 와. 합니다. 역시 만약 3차전 그거 해보면 더 최고일 것 같은데요. 아마 월드컵 끝나고 집계를 해봐도 1위가 아닐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세한 경기 분석은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와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5개월 만에 거의 40%에 근접했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네요. 네, 여론조사마다 다소 편차는 네. 있는데요.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만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8.9%, 일주일 전보다 2.5%포인트 올라서 40%에 육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난 7월 1주차에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었는데 5개월 만에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어제 열린 종교계 행사 국가조창기도회입니다. 여기서도 법과 원칙을 강조를 했고요. 또 그리고 지금 화물연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당 안에서도 이거 좀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지지율 상승 원인을 좀 살펴보면 네. 아무래도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전국의 핵심 쟁점이 된 것이 화물연대 파업 관련된 파업이었었거든요. 거겠죠. 그러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다소 올라가 있고 이것을 뭐 법이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었던 것이 어느 정도 주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그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발언들 중에서 민주노총은 조선노동당 이중대 제2의 이석기 사태다 이런 얘기도 네. 있던데요. 근데 국민들이 이번 파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는 국가 경제에 피해를 아하. 끼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이지 색깔론과 관련된 뭐 북한하고 관련돼 있다거나 민주노총이 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훨씬 제한적일 거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 여권이 어떻게 페이스 조절을 하는가 이 부분이 또 추가로 남아있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과 6개월 전에는 이런 말 했더라고요. 노동에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 이거 좀 반대적인 내용 아닌가요? 네, 그것은 좀 상충되는 것은 맞다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윤 대통령이 6개월 전에 했던 발언이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닌 게 과거 정권들 중에서도 보면 특히 뭐 예를 들면 김영삼 정권, 네. 박근혜 정권이 노동계하고 크게 충돌하는
그런 선례를 남겼던 정권들인데 사실 임기 말에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끝이 좀 좋지 않았었습니다. 폭락을 했던 기억들이 네.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노동계하고 적대하면 망한다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네. 망할 것 같으면 노동계하고 적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법칙이 또 성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윤 대통령도 정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노동계를 때리는 것인가라고 네. 하는 그런 질문은 분명히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 그리고 화물연대하고는 좀 충돌을 할지라도 그럼 본인이 평소에 얘기했었던 노동시장 이중구조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청 노동자나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가 뭐가 있는지 아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는 것이 정부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민주노총도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투쟁을 예고를 했고요. 자, 지금 오전에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추가로 뭐 정유나 철강의 업무 개시 명령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가능성은 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정유 철강 쪽이 이제 그 총파업 효과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공언을 해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봐야 됩니다만 근데 또 변수가 생긴 변수가 것이 있나요? 일단은 시멘트 분야의 업무 개시 명령을 했는데 그 송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너무 늦게 도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이 먼저 좀 진행이 되는 상황을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업무 개시 명령에 관한 서한을 정부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내용은 정부에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데 분명히 압박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신호는 맞는 거거든요. 국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럼 국제규범 위반이다라고 하는 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데 있어서 좀 방해 요인 혹은 그 저해 요인으로 그렇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청와대 영빈관 얘기인데요. 자, 이 청와대 영빈관을 국빈 만찬 장소로 정해진 게 아마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사용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2월 5일 어제죠. 응우옌 수원 북 그 베트남 네. 국가주석이 있습니다. 국빈 만찬 장소로 청와대 영빈관을 정부에서 택해서 행사를 열었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행사들을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어떤 민간 호텔이나 전쟁기념관 등등에서 열어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878억 예산을 들어서 새로 영빈관을 만든다는 보도도 나왔었죠. 네.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보고 일단은 백지화 가까이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원래 오랫동안 써왔던 청와대 영빈관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돌고 돌아 그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돌고 돌아 청와대 영빈관 활용. 앞으로도 그래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 여론이 뭐 800억 넘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새로 지어라 이거보다는 있던 건물인데 써라. 잘 쓰지 그러느냐 예, 이런 여론이 더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대통령실도 그쪽으로 현재로서는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뭐 앞으로 또 새로운 계획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네. 당분간은 적어도 영빈관이 계속해서 국빈 만찬 장소로 쓰이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저 대장동 재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김만배 씨 또 남욱 변호사 좀 충돌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남욱 변호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김만배 씨가 재판에서 부인을 하는 양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만배 씨 쪽의 변호인이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검증 비슷하게 재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전달된 돈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 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가라고 질문하니까 남욱 변호사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알고 있는가? 예, 그리고 김만배 씨가 언제 어디서 전달했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전원을 가지고 남욱 변호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상세한 부분을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졌는데요. 남욱 변호사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그렇게 들었거나 아니면 확인을 다 못했거나 이렇게 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자, 이것도 눈에 띕니다. 남욱 변호사가 아마 지난해입니다.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에 이재명 당시 이제 후보 아니면 뭐 대표 CR도 안 먹힌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발언도 어제 재판에서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CR도 안 먹힌다 작년에 그 발언이 나올 때만 해도 그러면 로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남욱 변호사 주장은 그와 180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CR도 안 먹힌다 발언에 대해서 그게 뭐냐 이렇게 질문한 거네요. 추궁을 받은 셈이죠. 근데 남욱 변호사의 설명은
공식적으로 CR도 안 먹힌다. 아,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시장의 공식적 태도는 CR도 안 먹히는 것이지만 밑에 사람이 다 한 거다라고 일단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밑에 사람을 근데 특정을 누가 밑에 사람인지 네.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사실 네. 또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자신이 남욱 변호사하고 만난 적이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건 검찰 수사에서도 공인되는 것이라서 밑에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혐의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 진술을 지금 부인하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좀 옹호한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이 천화동인의 지분에 네. 이재명 시장 것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또 최근에 주장을 한 것은 김만배 피고인이 자신한테 천화동인 10%는 남욱 네 지분으로 하자. 예. 예, 그것이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재명 시장 지분인데 내 것인 것처럼 우기려고 했다라는 네. 취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재명 시장 지분 여부를 놓고 김만배 씨와 남욱 씨가 싸우고 있는 것이고 또 남욱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 김만배 씨는 뭘 해가지고 민간 사업자 지분 중에 50%를 받아갔느냐 이런 역공을 또 어제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네. 이 두 사람 간의 법정 다툼에 굉장히 큰 재판의 진실 여부 이런 것들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것도 눈에 띄는데요. 어제 재판에 윤영찬 민주당 의원 이름이 또 언급이 됐습니다. 이게 네. 왜 갑자기 나왔을까요? 네, 이런 썰은 사실 예전에도 조금씩 예. 나왔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대장동 의혹을 두고 민주당 경선 때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간에 굉장히 크게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혹시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이 확인된 건 없고요. 근데 이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그 이낙연 캠프에 있었던 윤영찬 의원과 접촉을 해서 정보를 넘겼다 이런 예. 주장이 거론이 된 것입니다. 예. 예, 그렇게 보도가 나가면서 바로 윤영찬 의원실에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남욱 변호사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사실은 그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부터 유사한 내용으로 수차례 문의가 있었으며 일관되게 사실 무근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니까 대선 때도 이낙연 캠프 쪽에 윤영찬 의원이나 이쪽에 누가 언론인들이 가서 혹시 정보 있는 거 없습니까? 이런 네. 문의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네. 그때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분명히 했다. 예, 그런 것을 건네받은 적이 없다. 이것이 윤영찬 의원의 입장입니다. 대장동 재판이 지금 본격적으로 되다 보니까 또 증인신문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또 나오면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소식인데요.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월 30일인가요? 대구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데 이게 당대표 조건을 세 가지 제시를 했던데요. 네, 이게 뭐 본인 의견이기도 하면서 예. 당원들이 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한 셈인데 당원들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당권 주자들 좀 못 믿어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세 가지의 당대표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네. 첫 번째는 수도권에서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수도권. 두 번째는 MZ세대에게 소구력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안정적으로 공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하. 이렇게 세 가지의 요건을 제시를 그러면 했습니다. 지금 당권 주자 중에 이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권성동, 나경원, 권영세 이렇게까지 다 언급을 했대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 근데 이 중에는 없다라는 그거 없죠. 딱 들어봐도 없는데요. 네, 취지가 되는 것이고 그럼 도대체 누가 수도권에 적합한가? 수도권에 또 MZ세대에 소구할 수 있으면서 그렇죠. 공천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네. 이준석 대표는 아니겠죠? 이준석 전 대표의 작년 기준으로는 그럴 수도 맞는데 있겠다. 지금은 좀 힘든 상황이라면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MZ세대 지지율이 뭐 특별히 높다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당 내에서는 일단은 내면은 MZ한테 인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시선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천할 수 있다는 거는 윤 대통령이랑 가깝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대표가 돼서 뭘 하면 당내에서 설득력이나 장악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장관 이름이 거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030 눈에 돌리는 걸 눈에 띄는데 이게 총선을 염두에 둔 거라고 봐야 되는데 네. 약간 눈에 띄는 게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 이렇게 나간 상황이면 2030이 다시 좋아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좀 적지 않나요? 일단은 마이너스된 부분이 일단 투스톤 이른바 투스톤 갈등에서 네. 생겼던 거죠. 근데 투스톤, 만회하려면 또 다른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를 네. 대신할 주자를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물론
그 남성 쪽에 국한될 수도 있는데 여가부 폐지라든지 이런 공약이라도 지킬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국민의힘이 찾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앞에 그 모든 당구 주자를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 아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파장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야권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다를 거의 기정사실화했다는 반응도 있더라고요. 네, 야권에서는 한동훈 장관 출마에 대해서 좀 네. 오히려 반기는 기색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반긴다고요?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여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외연 확장을 중간 총선에서 할 수 있는데 네. 한동훈 장관은 누가 봐도 아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네. 야권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하고 좀 여당 대표를 묶어서 치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정말 2030 세대에 한동훈 장관이 좀 인기가 있는 편인가요? 아직까지는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높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 사실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네. 현재 2030 세대 쪽에서는 대선 주자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굉장히 크게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작이 됐는데 특히 대전시 또 충남 자유화 선언을 했습니다. 방역 당국하고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장우 대전시장하고 김태흠 충남지사는 외국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있고 한국도 사실 실내 마스크 실효성이 별로 없다. 네. 이런 취지로 중앙정부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라도 자율적으로 독자적으로 내년 1월부터 벗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중대본이라든지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르다. 겨울은 넘겨봐야 된다. 특히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 같은 경우에 네.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겨울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쪽으로 조금 더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충남도지사나 대전시장의 새로운 도전이 아직까지는 먹히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두 사람 다 지금 국민의힘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달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국민의힘 중앙 입장에서는 네, 또 중앙 정부의 입장도 중요한 것이고 이게 잘못했다가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랄까 이런 것들도 우려를 하기 때문에 좀 논의의 속도 조절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